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이 부대 대령이야. 고요하고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하던 백화점 VIP 라운지의 공기가 날카로운 고성 한마디에 찢겨나갔다. 모든 소음이 흡수될 것처럼 부드러운 카펫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공간은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소리의 진원지로 쏠렸다. 그곳에는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중년 여성 최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갓 20살을 넘겼을 법한 앳된 여직원 김민지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표면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든 미세한 흠집이 나 있었다. 최수진은 그 흠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다. 내 눈에는 이게 그냥 흠집으로 보여. 이건 예술품에 대한 모독이야. 내 깎게 월급을 평생 모아도 못 살 이 가방을 감히 이렇게 만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렸고 잘 관리된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자 이 소란의 배경이 되어주는 육군 대령 박진성이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굳게 닫힌 입술과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아내의 광기를 묵인하고 심지어 부추기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김민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를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경멸과 모욕뿐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며 약자를 짓밟는 행위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이 소란스러운 장면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 푹신한 1인용 소파에는 한 여성이 깊이 몸을 묻은 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혜였다. 그녀의 옷차림은 이 화려한 VIP 라운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수수한 회색 스웨터와 평범한 면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는 마치 동네 도서관에서 막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소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두꺼운 양장본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가끔씩 책의 활자 위를 떠나 소란의 중심에 있는 세 사람을 향했다. 그 시선은 무심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과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모습은 광기에 휩싸인 대령 부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보상 내가 뭘로 보상할 건데 내 장기라도 팔아서 갚을 거야. 최수진의 비아냥은 점점 더 악랄해졌다. 그녀는 김민지의 인격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박진성 대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이봐, 젊은 친구. 내 아내가 그냥 하는 말 같나. 자네 이름이 김민지라고 했나.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자네는 여기서 일하는 건 고사하고 서울 시내 어떤 백화점에도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의 말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모두 애써 이 상황을 외면했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대령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과 그들의 살벌한 기세에 모두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매니저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대령 부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대령님,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이 직원은 당장 해고 조치하고 이 가방은 저희 백화점에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매니저의 비굴한 태도는 대령 부부의 기세를 더욱 등등하게 만들었다. 최수진은 그러나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니저의 제안을 코웃음으로 받아넘겼다. 선물, 우리가 지금 이런 가방 하나 받자고 이러는 것 같아 기분이 잡쳤다고. 저 애의 버릇없는 태도 때문에 내 우아한 쇼핑을 망쳤어.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옆 테이블에 있던 물, 잔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민지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차가운 물이 얼굴과 유니폼을 적셨다. 김민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라운지의 공기는 이제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아무렇지 않게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탁.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하지만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가 난 곳은 구석 자리였다. 책을 읽고 있던 이지혜가 조용히 책을 덮은 소리였다. 그녀는 책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지만 절도 있고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지혜는 대령 부부와 김민지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최수진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뭐야? 당신은 어디서 끼어들어 볼품없는 아줌마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그녀의 눈에는 이지혜의 수수한 옷차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박진성 대령 역시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지혜의 평범한 외모를 보고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상황 파악 못하는 오지랖 넓은 중년 여자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경고했다. 아주머니, 좋게 말할 때 비키시죠.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군대 일에 민간인이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지혜는 그들의 위협적인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대령 부부를 지나 물에 젖은 채 떨고 있는 김민지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짧은 순간 안타까움과 차가운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김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젖은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가 보호한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이지혜는 김민지를 자신의 등 뒤로 보내고 마침내 대령 부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헤쳐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와 서슬퍼런 기계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지혜는 나지막하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질문이었다. 군인이 언제부터 민간인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녀의 말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박진성 대령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순간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다. 감히 민간인 따위가, 그것도 볼품없는 여자가 자신에게 군인의 본분을 묻는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전운이 VIP 라운지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지혜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성 대령이라는 인물의 정체성과 그가 입고 있는 군복의 명예를 정면으로 겨냥한 날카로운 신문이었다. 한순간 VIP 라운지에는 정막이 흘렀다. 박 대령은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이지혜를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뭐라고? 그는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민간인 주제에, 그것도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자신에게 군인의 본분을 운운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었다. 명백한 도전이자 자신의 계급과 권위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아내 최수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지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으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잖아. 어디 시장 좌판에서 사 입은 것 같은 옷차림하고서는 여기가 무슨 동네 반상회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이지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 악의의 찬말을 쏟아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군인이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게 다 우리 남편 같은 군인들 덕분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려.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있었다. 군인의 헌신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방패 삼아 자신들의 추악한 갑질을 정당화하려는 속셈이었다. 박진성 대령은 아내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다시금 오만한 자세로 돌아와 팔짱을 끼었다. 그는 이지혜를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말했다. 들었소. 아주머니, 내 아내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지. 당신이 뭘 안다고 군인을 논해. 어서 사과하고 당신 갈 길 가시지. 더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이지혜는 그들의 협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최수진의 값비싼 옷과 보석을, 그리고 박 대령의 위압적인 덩치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옷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가족이 방패막이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긴 설교보다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최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가장 화려한 부분을 정면으로 부정당하자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이 여자가 진짜. 그녀는 더 이상 상대를 가릴 이성을 잃어버린 듯했다. 라운지 매니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하지만 그의 몸은 철저히 대령 부부 쪽을 향해 있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이런 분과 상대하실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려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는
이지혜를 향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분들, 저희 백화점 VVIP 고객이십니다. 일이 더 커지면 저만 힘들어집니다. 이지혜는 매니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보다는 그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비겁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다시 박진성 대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차가운 경고의 빛을 띠고 있었다. 대령, 당신은 부하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약자를 보호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힘으로 짓밟으라고 가르칩니까? 대령이라는 호칭. 그녀는 그의 이름이나 직책 뒤에 님자를 붙이지 않았다. 군대 내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르거나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딱딱한 호칭이었다. 박진성 대령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민간인, 특히 여자가 자신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단순히 용감한 것을 넘어 무언가 다른 배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남루한 행색이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렸다.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군대를 뭘로 보고 당신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부는 모양인데. 신분증 한번 까볼까?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할 신분증이야. 박대령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며 위협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이 여자가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 확신했다. 이지혜의 등 뒤에 서 있던 김민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자신을 막아선 이지혜의 단단한 등을 보며 작은 용기를 얻고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은 기댈 곳 없는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이지혜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지혜에게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이지혜는 박대령의 유치한 협박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작고 희미한 경멸이 담긴 웃음이었다. 신분증은 불씨 검문이 있을 때나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간인 겁주는 데 쓰라고 국가에서 발급해 준 게 아닐 텐데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 한 걸음에 박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몸은 가냘퍼 보였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와 같았다.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자세. 상대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시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박대령은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종류의 기운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이 높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정과 극한의 상황을 겪으며 몸에 밴 날 것 그대로의 존재감이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박대령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이 묻어나왔다. 처음에 그 오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최수진 역시 남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이지혜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의 남편이 저런 여자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이지혜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지금이라도 저 직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것이 대령, 당신과 당신 아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박진성 대령의 남은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최후 통첩이었다. 기회를 준다는 말. 그것은 명백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였다. 그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주변의 시선도 자신의 신분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이 오만하고 건방진 여자를 굴복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게 끝까지. 박진성 대령은 분노에 찬 고함을 내지르며 이지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아챌 기세였다.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육중한 몸이 좁은 공간을 순식간에 가로질렀다. 최수진의 얼굴에는 통쾌한 미소가 번졌고 매니저와 김민지는 겁에 질려 눈을 감았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 시간은 마치 필름이 늘어지듯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박대령의 거친 손이 이지혜의 어깨에 닿기 직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박진성 대령의 손은 빠르고 거칠었다. 오랜 군 생활과 꾸준한 단련으로 다져진 그의 손은 웬만한 남성의 팔뚝만큼이나 굳고 단단했다. 그 손이 망설임 없이 이지혜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상대를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모욕을 주려는 명백한 의지를 담은 폭력이었다. 최수진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저 초라한 여자가 남편의 손에 붙들려 비명을 지르거나 혹은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다. 김민지와 매니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라운지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팽팽해졌다. 시간의 흐름이 비현실적으로 느려졌다. 드디어 박 대령의 소나기가 이지혜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다. 보통의 여성이었다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지혜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비명은커녕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눈은 박 대령의 거친 손이 아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시선 앞에서 박 대령은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거대한 포식자 앞에 선 사냥감이라도 된 듯한 착각이었다. 어때? 이제 좀 현실감이 드나? 박 대령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그의 자신감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는 어깨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하지만 이지혜는 그의 힘에 끌려오기는커녕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요지부동이었다. 그녀의 몸은 가냘퍼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의 중심은 박 대령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 단단한 강철 기둥을 잡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황당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지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지독한 실망감을 담고 있었다. 고작 이 정도 힘으로 군인 행세를 하고 다녔던 건가? 실망스럽군.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박 대령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것은 그의 남성성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동시에 짓뭉개버리는 말이었다. 이
이 여자가 박대령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타올랐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 여자를 여기서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는 남은 한 손마저 뻗어 그녀의 다른 쪽 어깨까지 붙잡았다. 이제 그는 온 체중을 실어 그녀를 바닥에 내리꽂을 작정이었다. 최수진은 남편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나서 소리쳤다. 여보, 저런 건방진 여자는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버려. 어디서 감히 군인 남편한테 대들어.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몇몇 손님은 더 이상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지혜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박대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아주 조용하고 낮은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잡은 그 두 손 1초 안에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손으로 다시는 총을 잡지 못하게 될 거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통보다. 그녀의 말에는 단 한치의 과장이나 허세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듯 지극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실의 나열처럼 들렸다. 하지만 박대령에게 그 말은 최악의 도발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내년이 나한테 명령이라도 하는 거냐. 네 손모가지나 걱정하는 게 좋을걸. 그 말을 끝으로 박대령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그는 이지혜를 들어 올려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을 생각이었다. 그의 팔 근육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며 강력한 힘이 이지혜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김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두 눈을 가렸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리라 직감했다. 박진성 대령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위에 취해 눈앞의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할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을 상대로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이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순간 끝장날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의 몸이 움직였다. 이지혜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지막 동작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박진성 대령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의 모든 체중과 분노가 두 팔에 실려 눈앞의 여성을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여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짓밟고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하고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가 이미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이지혜의 몸에 다시 닿는 일은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이지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녀는 박대령의 거친 힘에 맞서거나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반보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움직임이었다. 위험을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지는 듯한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는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완성된 지독하게 효율적이고 정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왼손은 박대령이 자신의 어깨를 향해 뻗던 오른팔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잡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춤을 추듯 상대의 힘의 방향을 이끄는 동작에 가까웠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팔꿈치 안쪽 급소를 정확히 짚었다.
모든 것은 1초도 안 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박진성 대령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괴성이 터져 나왔다. 어깨를 향했던 자신의 힘이 알 수 없는 원리로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손목과 팔꿈치에 가해진 자극은 그의 오른팔 전체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유발했다. 그의 소나귀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고 그녀를 잡고 있던 손은 허공에서 무력하게 떨렸다. 그의 상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듯 꺾였다. 이지혜는 그가 균형을 잃는 순간 그의 몸을 축으로 삼아 가볍게 몸을 회전했다. 박대령의 거대한 몸은 마치 팽이처럼 빙글 돌며 이지혜의 등 뒤로 넘어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팔은 이지혜의 어깨 너머로 꺾인 채 완전히 제압당했다. 완벽한 관절기였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위세를 떨치던 거구의 대령이 어떻게 저렇게 작고 평범한 여성에게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잘 짜인 한 편의 무술 시범을 보는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압도적인 기술과 완벽한 통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수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입은 멍하니 벌어졌다. 여보지. 지금 뭐 하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의 상황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남편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과 당혹감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이지혜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박대령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령의 손은 군사분계선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녀자를 겁박하고 폭행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박대령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꺾은 팔에 약간의 힘을 더 가했다. 박대령의 어깨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아가, 알았으니까. 이것 좀. 그는 군인으로서의 체면도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모두 내팽개치고 고통의 찬 신음을 내뱉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여자는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움직임, 기술, 그리고 살기마저 느껴지는 기운은 일반인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해 있었다. 이지혜는 그의 비굴한 신음을 듣고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기술, 특수전 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배우는 기본 제압술 중 하나다. 훈련 시간에 졸기라도 했나 보군. 몸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걸 보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성 대령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특수전 사령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그곳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엉켰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지혜는 그의 저항 의지가 완전히 꺾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붙잡고 있던 팔을 가볍게 놓아주었다. 그녀는 그를 민 것이 아니었다. 그냥 손을 놓았을 뿐이다. 하지만 모든 힘의 균형을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던 박대령은 맥없이 앞으로 몇 걸음 비틀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았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오른팔을 감싸 쥐었다. 팔은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지만
끔찍한 고통과 함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뒤를 돌아 이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뼛속까지 느끼고 있었다. 라운지를 지배하던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진성 대령의 권위와 자존심은 불과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나 보이지 않는 먼지가 되어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제 이 공간의 지배자는 명백히 저 이름 모를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었다. VIP 라운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기묘한 고요함이었다. 박진성 대령은 오른팔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지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감각조차 희미했다. 이 어색하고 팽팽한 침묵을 깬 것은 그의 아내 최수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무력한 모습과 이지혜의 태연한 모습 사이에서 이성을 잃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저 여자 때문에 벌어졌다고, 저 여자가 남편을 공격하고 모욕했다고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뭐들 하고 서 있는 거야. 경비 매니저, 당장 저 미친 여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금 우리 남편이, 현역 대령이 민간인한테 폭행을 당했단 말이야. 이건 군에 대한 테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 절박함은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는 발악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라운지 안에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매니저도, 뒤늦게 문틈으로 상황을 살피던 경비원들도,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보았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의 힘의 균형이 누구에게로 완전히 기울었는지를. 최수진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이지혜는 최수진의 발악을 마치 소음처럼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낮고 평범한 가죽 가방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갑이나 다른 신분증을 꺼내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두꺼운 검은색의 구형 폴더폰. 군용 통신 장비라고 해도 믿을 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몇 번 눌러 전화를 걸었다. 번호를 찾는 망설임은 없었다. 모든 번호가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듯했다. 신호음이 울리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전화를 걸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통신보안이라는 짧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혜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다. 이전까지의 평온하고 관조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마치 지휘 통제실에선 지휘관처럼 등골이 꼿꼿하게 펴졌다. 그녀의 목소리 톤도 완전히 바뀌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수천 수만의 군사를 지휘하는 자만이 낼 수 있는 강철 같은 무게감과 의심의 여지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나, 이지의 소장이다. 그 한마디가 라운지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장, 별 2개, 장군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성 대령의 눈이 공포로 물들며 크게 뜨였다.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이름. 이지혜,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연소 장군 진급 기록 보유자.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현재 수도방위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살아있는 전설 강철의 마녀라는 별명으로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에게도 공포의 대상인 인물. 박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지혜 소장.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고 누구에게 폭언을 퍼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인생.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도박에서 최악의 패를 뽑아든 것이었다. 이지혜는 통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말은 짧고 명료했다. 현재 위치.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VIP 라운지. 즉시 군사 경찰 헌병 1개 조출동시켜라. 상황 코드는 군기 문란 및 상급자 직접 폭행 시도다. 5분 내로 도착하도록. 그녀는 박 대령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상급자 직접 폭행 시도라는 말은 그의 죄목에 쐐기를 박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복명복창이 들려왔다. 이지혜는 아무런 대답 없이 통화를 끊었다. 30초도 채 걸리지 않은 통화였다. 그녀는 다시 투박한 군용 전화기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최수진은 남편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소장이라는 단어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군 계급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대령인 남편이 어린애처럼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모습은 상황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지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자 진정한 강자는 겉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의 평온함은 이제 두려움 그 자체였다. 이지혜는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린 박진성 대령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이전과 같은 조용한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성 대령. 5분 안에 헌병들이 도착할 거다. 그때까지 이 자리에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을 하도록 얌전히 기다려라.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이지혜의 선고와도 같은 말이 떨어지자 VIP 라운지 안의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느리고 무겁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5분. 누군가에게는 찰나와도 같은 시간이겠지만 박진성 대령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파멸을 예감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지혜 소장, 강철의 마녀에 대한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올랐다. 남자 군인들도 버티기 힘든 특수부대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훈련을 수료한 괴물, 군 내부의 온갖 부조리와 비리를 가차없이 척결하여 수많은 장교들을 군복 벗게 만든 저승사자, 전방부대 시찰 중 북한군의 기습 도발이 있자 망설임 없이 직접 K 소총을 들고 대응 사격을 해 부하들을 지켜낸 전쟁 영웅, 그런 인물이었다. 자신이 감히 아주머니라 부르며 멱살을 잡으려 했던 상대는 박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군 경력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아니, 단순한 전역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상급자 폭행 미수,
이것은 군법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죄목 중 하나였다. 불명예 전역은 물론이고 군사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중범죄였다. 여보, 여보, 왜 그래요?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군을 모독하고 있다고 소리치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 최수진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편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박진성 대령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칠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귀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철렁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울릴 뿐이었다. 이지혜는 그들의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라운지 입구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팔짱을 낀 자세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이나 위협보다 더 무겁게 박 대령의 심장을 짓눌렀다. 3분 정도가 흘렀을까. 라운지 밖. 백화점 복도에서부터 무언가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명품관의 우아한 배경, 음악과 사람들의 소음을 뚫고 절도 있고 규칙적인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 뚜벅, 뚜벅, 뚜벅. 그것은 여러 사람이 발을 맞추어 걷는 소리였다. 잘 닦인 대리석 바닥에 군화가 부딪히며 내는 단단하고 위압적인 소음이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라운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오는 입구 쪽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하얀 헬멧과 각 잡힌 군복,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어깨에는 MP 완장을 두른 군사경찰 헌병들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을 유지하며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은 이 화려한 소비의 공간에 갑자기 나타난 이질적인 정의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라운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선두에 선 젊은 대위가 날카로운 눈으로 라운지 내부를 빠르게 훑었다. 그의 시선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박진성 대령과 겁에 질린 그의 아내, 그리고 눈물 자국이 선명한 여직원 김민지를 차례로 지나 마침내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이지혜에게 닿았다. 그 순간 대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놀라움과 경외감.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발을 탁 소리나게 모았다. 그리고는 등 뒤의 부대원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했다. 전체 차렸다. 헌병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부동자세를 취했다. 대위는 다시 이지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번개처럼 들어 올려 관자놀이에 붙였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교본과도 같은 완벽한 거수경례였다. 그의 입에서 그의 모든 충성심을 담은 외침이 터져나왔다.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렁찬 구호가 VIP 라운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소장님이라는 호칭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공식적인 사실이 되어 모두의 고막에 밝혔다. 그 광경을 본 최수진의 두 눈이 초점을 잃었다. 자신이 시장 좌판 아줌마라고 불렀던 저 여자를 향해 총을 든 군인들이 깎듯이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현실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아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박진성 대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서서
차마 경례를 붙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바로 이 순간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이지혜는 대위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수고한다. 김대위. 경례는 됐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김대위의 등이 더욱 꼿꼿해졌다. 그녀는 쓰러진 박 대령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부하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저기 있는 박진성 대령을 직위 해제한다. 군기 문란 및 상급자 폭행 미수, 민간인에 대한 위험 및 폭언 혐의로 즉시 체포하여 본부 헌병대로 연행하도록 명령 받들겠습니다. 이지혜 소장의 명령에 김대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창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명령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 자신의 부하 2명에게 턱짓을 했다. 2명의 헌병이 마치 기계처럼 소음 하나 내지 않고 박진성 대령을 향해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의 의지만이 존재했다. 한 명의 헌병이 박 대령의 앞에 서서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읊었다. 박진성 대령, 귀관을 군기 문란, 상급자 폭행 미수, 민간인에 대한 위험 및 폭언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귀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다른 헌병은 허리춤에서 군용 케이블 타이를 꺼냈다. 금속 수갑이 주는 위압감 대신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박 대령에게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사건이자 피의자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박진성 대령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대령이라는 계급,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헌병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이지혜 소장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카펫 위로 그의 무릎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소장님,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한심하고 비굴한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아내 최수진은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누구에게든 저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생전 처음 보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헌병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민간인께서는 수사 라인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차가운 제지였다. 이지혜는 무릎 꿇고 비는 박 대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나 연민의 빛이 단 한 점도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김대위를 향해 말했다. 김대위, 뭘 하고 있나? 피의자가 이송을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다.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알겠습니다. 김대위는 다시 한번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헌병들은 주저없이 박 대령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팔을 뒤로 꺾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단단히 결박했다.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박대령의 어깨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임무를 완수한 김대위는 이제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인 김민지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로 그녀에게 물었다. 선생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하니 괜찮으시다면 방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차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민지는 자신을 위협하던 존재가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과 군인들이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 사이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안도감과 서러움에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조금 전 겪었던 모든 모욕과 협박 그리고 폭행 위협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이전에 겁을 먹고 침묵하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 여자가 먼저 저 직원에게 물을 뿌렸어요. 남편이 대령이라고 엄청나게 위협했어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저 여자분이 말리지 않았다면 저 직원은 아마 맞았을 겁니다.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수진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헌병에 팔을 뿌리치고 이지혜에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썼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남편 인생이 망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너 따위는 내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대위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최수진 씨,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군사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당신 또한 체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체포라는 말에 최수진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 그녀는 자신의 돈과 배경이 총을 든 군인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들이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모든 증언 확보와 현장 정리가 끝나자 김대위는 이지혜에게 보고했다. 소장님, 피의자 연행 준비 끝났습니다. 이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헌병들은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박진성 대령과 울부짖는 최수진을 양쪽에서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VIP 라운지를 나섰다. 백화점의 수많은 쇼핑객들이 길을 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불빛을 터뜨렸다. 현역 대령과 그의 아내가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가는 모습.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퇴장이었다. 헌병들이 박진성 대령 부부를 연행해 나가자 VIP 라운지에는 언제 소란이 있었냐는 듯 거짓말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공기 중에 남은 옅은 긴장감과 사람들의 멍한 표정은 방금 전 이곳에서 한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라운지 매니저와 직원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이지혜 소장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이 공간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의 중심이었다. 이지혜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는 김민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김민지를 부드럽게 이끌어 푹신한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근처 테이블에 있던 생수 한 병을 가져와
뚜껑을 따서 건넸다. 그녀의 행동에는 장군으로서의 위엄이 아닌 인생 선배로서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이지혜는 김민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오늘 아주 용감했어. 부당한 일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버틴 것만으로도 넌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야.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김민지는 억지로 참아왔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때 라운지 매니저가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다. 그는 아까 대령 부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비굴한 자세로 이지혜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소장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고객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희의 잘못입니다. 이지혜는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분노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꾸짖는 대신 사실을 확인하고 지시를 내렸다. 매니저, 당신의 잘못은 나에게 심려를 끼친 것이 아니야. 당신의 직원을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이지.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이지혜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지 않고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첫째, 이 김민지 직원에 대해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늘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치료까지 백화점 측에서 모두 지원하도록. 둘째,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군의 조사가 진행될 때 모두가 보고 들은 그대로를 정직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위 갑질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사내 규정과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화하도록 그 결과를 내게 서면으로 보고해라.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그 안에는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매니저는 감히 토를 달 생각도 하지 못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을 외치며 그녀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이지혜는 단지 한 명의 불의한 군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려 하고 있었다. 장면은 바뀌어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조사실. 박진성 대령은 군복이 벗겨진 채 평범한 수의를 입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만하고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피의자일 뿐이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김대위와 헌병대 수사관이 앉아 그의 개인 신상 기록과 복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지혜 소장의 직접적인 체포 명령이 떨어진 이상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 미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헌병대는 박진성 대령의 군 생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파헤치기 시작하자 본물 터지듯 그의 과거 비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젊은 부사관은 과거 박 대령의 아내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동안 규정에 어긋나게 관용차를 대기시키고 짐을 들게 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는 당시 부당함을 느꼈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과거 그의 부관이었던 한 대위는 박 대령이 자신의 진급 심사를 앞두고 상급자에게 전달할 고가의 선물을 준비하라고 강요했던 사실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이것도 다 사회생활의 일부라며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부대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 부하들의 훈련 성과를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둔갑시킨 사례. 심지어는 여군 부사관에게 상습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동안 그의 권력이 두려워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지의 소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의해 한꺼번에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김 대위는 산더미처럼 쌓인 증언 기록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건 썩어도 너무 썩었잖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대령 계급을 달고 있었던 겁니까? 그의 옆에 있던 베테랑 수사관이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지.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저 종기를 터뜨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다 결국 골마 터져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이번엔 이지혜 소장님께서 그 썩은 종기를 직접 터뜨리신 거고. 그의 말처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시작점일 뿐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군 내부에 쌓여왔던 부조리와 적폐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빙산 전체를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한 조사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건이 있고 나서 몇 주가 흘렀다. 박진성 대령 부부의 이름은 세간의 가십과 군 내부의 소문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정의의 톱니바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 장소는 육군 본부의 엄숙한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진성의 모습은 더 이상 대령이 아니었다.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한때 오만함으로 빛나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했다. 그의 앞에는 그보다 계급이 높은 장성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징계위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낮고 엄중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박진성. 군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민간인에 대한 위협 및 폭행 교사, 상관 폭행 미수, 직권 남용을 통한 사적 이익 취득, 부하 장병에 대한 강요 및 폭언 등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다수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을 알린다. 판결문은 계속해서 그의 죄목을 나열했다. 그가 저지른 과거의 모든 비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헌병대의 조사는 그가 저지른 작은 잘못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백화점에서의 추태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군 생활은 부패와 갑질로 얼룩진 그 자체로 거대한 범죄 기록과도 같았다. 박진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각각의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성이었음을, 그리고 이지의 소장이라는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음을 깨달았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군사법원은 피고인 박진성에게 군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벌인 파면을 선고한다. 파면. 그 단어가 박진성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그의 계급과 군번이 박탈되고
군인 연금을 포함한 모든 혜택이 사라지며 지난 20여 년의 군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더 이상 박진성 대령이 아니었다. 그냥 범죄자 박진성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바 군사 교도소 2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한다. 이상 판결이 끝나자 박진성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허탈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 자초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 한편 그의 아내 최수진의 삶 역시 완전히 파괴되었다. 남편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마지 그녀가 속해 있던 화려한 사모님들의 사교계에서 그녀는 즉시 퇴출당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다. 그들은 최수진을 부대의 망신, 장교 남편 얼굴에 먹칠한 여자라며 손가락질했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는 남편의 계급이라는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이었기에 그 계급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백화점 측은 그녀를 상대로 영업방해 및 이미지 실추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지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었다. 최수진은 이제 남편의 죗값을 함께 치르며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법 앞에 서게 된 신세가 되었다. 같은 시각 이지혜 소장은 그 아수라장이었던 백화점이나 딱딱한 법정이 아닌 철책선 너머로 북녘 땅이 보이는 최전방 OP 관측소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젊은 장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쌍안경으로 북한군의 동태를 살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성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 그녀에게 그 사건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군이라는 조직 내부에 생긴 썩은 종기를 도려내는 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다. 종기를 도려낸 후에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맡은 바 임무를 계속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한 젊은 여군 장교가 동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장님, 최근 박진성 전 대령 사건 이후로 군 내부 기강이 엄청나게 바로 잡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희 같은 하급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지혜는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저 나지막이 대답할 뿐이었다. 군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다. 내 임무는 군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자, 다음 경계 섹터 브리핑 계속하도록.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최전선을 향해 있었다. 그녀에게 진정한 만족감은 악인의 몰락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는 조직과 나라가 제자리를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 바로 그 자체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진 어느 화창한 오후. 사건의 무대였던 현대백화점 VIP 라운지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의 소동은 마치 오래된 꿈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이 남긴 긍정적인 변화는 라운지 곳곳에 분명히 남아 있었다. 고객님, 이 제품은 저희 매장에 단 하나 남은 한정판이라. 교환은 어렵지만
수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즉시 명품 수선실에 연결해서 가장 빠른 일정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때 눈물 짓던 신입사원 김민지가 본의 그레신 보이시나 이제는 능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베테랑 직원처럼 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프로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백화점 대표이사는 직접 그녀를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했고 파격적인 보상금과 함께 장기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 그녀는 휴가 기간 동안 백화점에서 지원해준 심리 상담을 통해 그날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 내부에 생겼다. 이지혜 소장이 지시했던 직원 보호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제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직원은 즉시 관리자를 호출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명문화되었다. 김민지는 이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함을 느꼈다. 잠시 휴식 시간. 동료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민지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혹시 좋은 일 있어요? 김민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선배님.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워서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자기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은 신문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전 육군 대령 박진성, 군사 교도소 수감, 갑질 사모님 최수진, 거액의 위자료 소송 패소 후 잠적 같은 제목들이었다. 그녀는 그 기사들을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붙여두었다. 그녀는 휴게실 소파에 앉아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두꺼운 양장본의 역사책이었다. 동료가 호기심에 무슨 책이냐고 묻자 그녀는 책 표지를 보여주었다. 책의 제목은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군인들이었다. 그녀는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위험 있는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바로 몇 달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지혜 소장이었다. 사진 밑에는 그녀의 양력이 적혀 있었다. 강철의 마녀, 그러나 약자에겐 따뜻했던 진정한 군인, 이지혜 소장. 김민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조용히 덮었다. 마치 그날 이지혜 소장이 책을 덮고 일어섰던 그 순간처럼 평화로운 일상. 그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용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오후였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으려 했던 오만한 대령 부부와 평범한 모습 뒤에 강철 같은 정의감을 숨기고 있던 이지혜 소장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강함이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민지 직원이었다면, 혹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지의 소장이었다면 대령 부부를 어떻게 처벌했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